엔비디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 간밤에 그 놀라움을 다 떨치고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무너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넘어질 수 있는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 미국 증시는 회복 탄력성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왜 그럴까요? 한번 넘어지면 되게 오랫동안 못 일어나던데.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선두로 한 AI 종목들 쭉 가는지, 그리고 조정이 또 나올진 않을지, 한국의 저 PBR주 랠리는 이제 끝난 건지 요거 물어볼게요.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CPI 쇼크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갔어요. 이 간밤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나 회복 탄력성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루 영향을 받고 그게 정말로 큰 충격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인데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확실히 펀더멘탈은 지금 강한 상황이다. 이런 걸 좀 재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초 체력의 미국은 왜 강한 거예요? 미국은 기업들이 웨이트를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 실적으로 많이 쌓아놨나요 그동안? 실적을 많이 쌓아놨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튼튼한 상황은 아닌데 미국은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강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강달러 같은 걸로 인해서 미국 소비가 좋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세계의 지금 혁신이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번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건비도 다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라는 거를 자꾸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는데 지금 최대 화두가 아무래도 뭐 AI를 통해서 사람들 인력을 기계가 대체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 AI 분야의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이 나머지 분야들이 썩 좋지 못하더라도 다 받쳐주면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주가도 더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생산성이란 얘기인데 진짜 이게 와닿네요. 만약에 로펌이다. 그런데 연봉을 한 1억 정도 주는 어소를, 그러니까 신입 변호사를 뽑아서 판례 같은 거 찾아봐 요거 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AI야 이거 해봐. 그 월에 얼마 구독하면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PPT 같은 것도 이제 신입사원이 만들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서 알겠는데, 자 이렇게 하루 만에 괜찮아질 거면 어제 그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1하고 2.9하고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이거를 이제 전년동월로 보면은 그 3.1이랑 2.9가 큰 차이가 아니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월 대비로 보면은 이제 0.4%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전월 대비가 어떤 느낌이 중요하냐면요. 올해 연간으로 연준의 물가 상승 기대는 한 2.9% 정도 올라갈 거라고, 작년 대비 올해 평균적인 물가 상승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월간 평균으로 한 0.25% 정도 나와요. 그것보다 높게 나오면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물가가 낮아져 주지 않으면 물가 목표가 달성이 안 되겠는데, 더 높겠는데, 이런 기대가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0.4가 나오면은 0.4에 12 곱하면은 4%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기저 감안 안 하고 딱 지금 상황만 가지고 보면은 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센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거의 주거비랑 그리고 뭐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는 굉장히 견조한 종류의 물가다 보니 좀 더 걱정거리가 컸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추세가 아직까지 꾸준히 뭐 한 2, 3개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좀 많이 할 텐데 아직까지는 한 달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중에 영향을 줄지는 지나가야 아는 거고, 당장은 실적은 괜찮잖아 이러면서 하루 만에 다시 되돌리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같은 통계를 보고 어제는 급히 놀랐다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연은에서 주요 인사들도 토닥토닥을 좀 해주는 것 같고. 그렇죠. 분위기가 일단 그런데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뭐 쉘터, 푸드인데 집에서 먹는 거냐 나가서 먹는 거냐 등등 표가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쉘터 그 부분을 보면 이게 0.6이 올랐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연간으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예. 다음 달에 갑자기 내려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지금 이 쉘터 부분을 사실은 더 나눠서 보면은 월세 임대료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비용을 임대료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이거를 뭐 보통 그런 뭐 자가 뭐 주거 비용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는데 이 비중을 보면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되고요. 자가가 차지하는 게 한 75% 됩니다. 근데 이 자가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요. 월세가 떨어져도 집값이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집값들은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은 힘들다고 하지만 미국 집값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뭐 좀 원거리에 좋은 집 얻으면서 집값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뉴스 네, 나오잖아요.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죠. 예,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주거비가 잘 안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거는 한두 달 안에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3%대 유지를 하면은 사람들의 경계감이 누적돼 가지고 점점 좀 심해질 수 있겠다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김영환 연구원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CPI에서는 우리가 걱정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조금은 뭐 걱정이 쌓여가는 걱정도 좀 있고요. 근데 한 2분기에서 3분기쯤 가면은 아마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래서 그런 추정을 계속 합니다. 네. 그래서 자가 주거비는 언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런 선행 지표에 따르면은 한 3분기 정도 되면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걱정이 아직 안 가시는 상황으로 몇 달은 찜찜하게 갈 수 있는데 한 올해 반 정도 지나면 이후 되면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런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주거비가 혁신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테고 유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다른 변수들이 크게 튀지 않는다면 주거비가 꽉 잡고 있는데 갑자기 3%대에서 2%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이 그러니까 2.9, 3.1 이 정도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지난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인데 이게 딱 2.0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2%대 진입을 하면 2.9면 금리는 해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2% 정도만 나와주면 좀 안심을 할 텐데 3% 계속 찍고 있으면 3% 밑을 계속 못 간다. 매우 네. 튼튼하다 이 하다니 그러면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나오는 2월, 3월 정도에 나오는 걱정들은 2월, 3월, 4월 정도까지의 걱정들은 엄청나게 공포에 질린다기보다는 자꾸 그 찜찜함이 안 가셔서 올라가려고 하면 약간 뒷자리 잡는 이런 네. 역할들 정도를 할 것 같고요. 이게 급격하게 충격을 주려면 물가가 다시 4%를 향해서 올라가야겠. 그것만 아니라면은 그냥 찜찜한 정도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 우리가 국제유가는 변수에서 제외한 것 같아요. 두 개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유가는 괜찮고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은 괜찮았어요. 하락 요인이기는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국제유가가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 예. 간밤에는 미국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좀 빠졌습니다만 국제유가는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올라서 한 78불 이 정도쯤 네. 나오는 건데 70불에서 80불대 왔다 갔다 이 정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정도 이제 올라오는 거면 약간 70불에 가까워지면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나 이 정도 느낌인 거고 80불 넘어가면은 아니, 너무 올랐나 이 정도 그렇게 아주 넓지 않은 박스권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경기 좋지 않은 상황이면은 글로벌로 원유 수요가 확 늘어나지 못하니까 선진국에서 조금 늘어나고 이러더라도 뭐 그냥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고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근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에너지 성수기는 그 겨울이다 난방 수요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휴가철 여름인데 그 사이 공백기니까 수요 없어지면 빠질 거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올 겨울에 글로벌로
뭐 한파가 와서 뭐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별로 많이 들리지 네. 않았어요. 미국 일부 정도만 그랬지. 어제 봐요. 어제 반소매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올해 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런 얘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춥지 않아서 난방 수요가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면서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 정도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기름값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기름값 크게 튀게 안 두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이 와중에 소매 판매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새로운 통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숫자로 튀지는 않겠어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소매 판매는 약간 줄어듭니다. 지난달 대비 0.2% 정도 줄어드는 게 컨센서스인데 원래 미국의 소비 성수기는 11월, 12월에 쇼핑 시즌이 한창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많이 하고 연초 되면 다시 좀 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더 재화 가격에 에너지랑 식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근 추이를 보면은 지난 한 6개월 정도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크게 변동을 줄 요인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꺾이면서 다시 또 경기 침체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데이터들, 뭐 선행 데이터들로는 그렇게까지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다가 입장입니다.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기엔 이것저것 다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은 상황이죠. 특히 고용 같은 거 보면 예. 고용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기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종합하면 금리 인하는 어렵겠는데 상반기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5월 금리 인하도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에 대한 전망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연내 4번 한다. 6월, 7월, 9월, 12월 4번 정도 금리 인하 해줄 거다. 이 정도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뭐 3번일지 4번일지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좀 현실적으로 조정된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연초에는 거의 한 6번 정도 금리 인하 3월부터 시작해서 그건 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조정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4번을 각각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씩. 예. 아, 그래요. 그거보다 좀 엑셀을 밟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연초에는 있었는데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죠. 근데 이 와중에 미국장이 참 잘 되고 미국 경기 좋구나 이 모든 걸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최근 1년 최저치가 한국 돈으로 27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장중 최고가가 99만 1,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 간밤에 그 놀라움을 다 떨치고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자, 과거에 네. 테슬라나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하는 주식들의 탑에 있을 때는 얘들이 이익 대비 주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이 지표가 뭐 100배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벌어들여서 남기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100배나 높다. 예. 근데 S&P 500의 PER은 20배고요. 100배면 5배나 비싼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물론 높기는 합니다만은 40배 정도 나옵니다. 아직 한 60배 남아 있는 거예요? 뭐 100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빅테크 나머지들이 뭐 30배대 정도 형성이 많이 돼 있는 거 생각하면은 그것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실적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가긴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과하게 간 건 아니고 10년치를 당기고 이런 식으로 간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 고성장을 얼마나 이어가면 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정도, 그러니까 S&P 500 정도 되는 20배 정도까지 떨어져 줄 거냐 이런 문제일 텐데 한 20% 정도 성장 3년 하거나 50% 정도 성장 2년 하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이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어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기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의 이 매출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기본 깔고 가야
된 얘기겠지만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1일에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가나 이 회복 탄력성, 이 짱짱한 느낌을 유지하려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눈부시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이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매출 가이던스 한 200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순이익 가이던스는 한 113억 8천만 달러 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이게 사실 굉장히 높은 가이던스긴 해요. 네. 이전에 비해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것보다만 약간 낮아도 좀 무너지지 않나 이런 그럴까 걱정들이 봐요.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생각들은 뭐 약간의 숫자가 미스를 할지 어떨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정도 고성장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게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1분기? 예. 자, 제가 지금 게시판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서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김우연님 그때 살 걸 아쉬움만 남아요 하셨는데 이게 또 추매하기가 또 무섭단 말이에요. 27만 원 하던 게 100만 원까지 왔으면 추가로 이걸 좀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도주는 엔비디아는 매우 분명한 것 네. 같고요. AI 반도체 시장에 뭐 한 80% 9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점유율이 금방 깨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주도주가 너무 비싸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키맞추기 랠리를 좀 대비를 해야죠. 그런 걸로 좀 감안을 한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들이 뭐 그런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20배에 가까운 네.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이쪽 분야가 AI가 더 확장성을 가지면서 아마도 그런 서비스 분야로 좀 확장이 되겠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가격은 좀 비싸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싼 구글을 찾아본다던가. 와 구글이 이제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마손 너무 비싸니까 약간 싼 구글 살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돈으로 한 대략 58만 원 정도 하는 것 예. 같은데요. 한 주에. 지금 구글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MD 얘기 항상 많이 하잖아요. 예. 최근에 AMD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리고 또 우연찮게 엔비디아 대장님하고 AMD 대장님이 오촌 당숙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그런 친척으로 엮여 있기도 한데 AMD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려는 분들은 어때요? AMD는 네. 점유율 차원으로는 지금은 가시성을 비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면 AMD가 훨씬 비싸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실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같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얘는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점유율을 뺏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취약하기로는 더 취약하죠. 그래서 AMD도 물론 이제 그 전체 시장이 앞으로 어디까지 커질 거고 그때의 점유율 이런 높은 비전을 보면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80% 90%를 독점한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결국은 한 50% 정도 수렴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때는 AMD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 그때를 당겨오면 이런 얘기는 가능할 텐데 근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약간은 좀 더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 돼 있지 않을까 AMD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받쳐주는데 멀티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할인율이 낮을 때 좀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싸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종류의 성격은 아니다 싶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런 AI가 학습을 넘어서서 네.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고 실제로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이런 그렇죠. 쪽들로 나오고 이런 게 확산성을 가지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꼭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2위를 잡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AI 분야를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그중에서 싼 것들을 잡는 게 또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시야를 넓게 가져갔더니 AI 폰을 만든 삼성전자가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원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 왜 그래요? 이거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비슷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요 다른 반도체 시장에 포지션이 없잖아요. 근데 AI 반도체가 팔리면 얘는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의 AI 폰이 많이 팔리면요 삼성전자의 기존 폰 대신 대체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뭐 금액 자체는 늘어나겠죠. 더 비싼 폰을 팔게 될 테니까. 하지만 물량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구축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요. 그 우리끼리 우리 거 가지고 경쟁한다 그 안에서 그 볼륨이 커지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한동안 우리 행복했거든요. 저 PBR주 랠리. 물론 예.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저 PBR주 장세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직은 더 갈 것 같은데요. 아직은 더 갈 것 같다. 예, 저는 한 3월 달까지는 3월 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제 정책을 발표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네. 사람들이 이미 주가는 다 가 있고 끝났다라고 하면 아니 도대체 이 정책은 무슨 그래서 정책이냐라는 뭘 어떻게 거죠.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네. 꼭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올해 이달 말에 나온다고 했죠. 예, 예. 네. 뭐 이달 중이라고 네. 했죠. 그러고 이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발표란 건 결국은 기업들한테 이 저 PBR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뭔가 계획을 가져와라는 건데 그럼 기업들이 가져오는 계획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계획이 마음에 안 들면 폐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좀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최초로 그 계획들을 확인하게 되는 시기는 2월 말 3월 말에 좀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이제 연말에 하다가 네. 작년에 이제 그 뭐 증시 선진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당 시기를 올해 2월 3월로 미뤄둔 회사들이 있거든요. 벚꽃 배당. 예, 네. 그게 주로 은행, 자동차, 철강 다 저 PBR 관련된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 기업들이 얼마나 주주 환원을 늘릴 거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그때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결정해서 배당하고 이걸 정해주는 시기가 그때 남아 있어요. 그럼 적어도 사실 이 저 PBR 주 랠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은행일 텐데 은행주가 뭐라고 하는지는 확인을 해야 끝이 났는지 아닌지를 알지.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어깨 한뭐 하루 이틀 꺾였다고 해서 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 뭐 마지막 질문인데 그 조바심이 난다라면 그동안 그런 것들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더니 칼라일 같은 데가 대규모로 갖다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직 잔치 안 끝났는데 먼저 잔치를 끝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투자 못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좀 실체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는 뭐냐면은 네. 저 PBR을 저 PBR이 된 기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자기 본업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새로 투자를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일단 사내에 유보시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늘어나는데 이 돈에서 나오는 이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기업 이 영업 활동을 해서 네. 벌어들이는 이익이 나와야 10% 이상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영업을 안 하고 놀고 있는 돈이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ROE가 낮아지고 네. ROE가 낮아지니까 PBR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쌓여 있는 돈을 일단은 좀 뿌려라. 정말로 좀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투입을 하든 아니면 주주들한테 돌려주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기업인지 기업에는 확인하고 나서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